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도이치뱅크보다 시총이 커져 독일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닥스 지수에 포함되었던 기업 와이어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사의 시작은 포르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해주는 것이었으며 온라인 도박, 불법 약물 공급업체, 데이팅 사이트의 결제와 자금 세탁을 해주며 성장했죠. 또한 본인들의 불법과 비리를 폭로하는 공매도자와 기자들에게는 깡패를 보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해킹, 미행, 도청까지 하였죠. 심지어 이 회사의 임원은 10년 넘게 러시아의 스파이로 활동하며 스파이들의 비밀 작전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돈 세탁을 하였으며 유럽 내에서 반러시아 세력을 추적, 감시, 납치, 제거하였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불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스타트업 와이어카드가 독일 금융기업 중 시총 1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모든 것이 사기임이 밝혀지자 일주일 만에 파산한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스파이 얀 마르살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사업가 폴 바우어는 유럽에서 여러 의류 브랜드의 유통을 독점하여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비즈니스가 있었으니 포르노. 그는 포르노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문제는 결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죠. 2000년대 초반엔 지금처럼 온라인 결제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바우어의 사이트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고민은 2001년 파산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결됩니다. 바로 와이어카드. 1999년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시기 설립된 와이어카드는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제 처리 업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오류도 많고 제대로 된 고객도 확보하지 못했던 와이어카드는 파산 위기에 처하죠. 회사는 KPMG의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마르쿠스 브라운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2002년 바우어는 와이어카드를 단돈 50만 유로 직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인수합니다. 그렇게 와이어카드는 포르노 사이트의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회사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컨설팅을 진행했던 브라운은 와이어카드 CEO에 취임합니다.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얀 마르셀렉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19살의 나이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얼마 후 와이어카드로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마르살렉의 미숙한 코딩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의 실수로 회사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서버실이 아닌 본인의 PC를 통해 우회되었고 회사 시스템이 다운되죠. 결국 신뢰를 잃은 와이어카드는 파산 위기에 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쿠스 브라운이 컨설턴트 그리고 CEO로 고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브라운은 마르살렉을 해고하기는커녕 마치 형 동생처럼 지내며 회사 내에서 그를 본인의 오른팔로 키웁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은행들은 본인들이 발급한 카드를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는 와이어카드에게는 기회였죠. 그들은 마치 도박 사이트가 아닌 것처럼 결제를 처리해 주었으며 이는 포르노 사이트 결제보다 더 큰 수익이 됩니다. 도박 시장에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자본이 필요했고 브라운은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2005년 독일의 나스닥이라 불리는 노이어 마르크트 주식시장에는 콜센터 운영회사인 인포지니가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와이어카드는 역인수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2,800만 유로를 모았으며 1,800만 유로를 사용해 소규모 은행인 엑스콤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는 와이어카드 뱅크로 이름이 바뀌죠. 와이어카드는 이제 은행을 보유하여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 로고가 찍힌 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었고 경쟁 결제 처리 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매출 역시 급증합니다. 독일 소액주주 보호협회의 전 임원 토비아스 보슬러는 2008년 1분기 와이어카드의 실적을 보고 의문을 품습니다. 회계적 매출과 수익이 급성장한 것에 비해 자금이 너무나 빠르게 유출되고 있었으니까요. 회계 조작을 의심한 그는 와이어카드를 공매도한 후 본인의 리서치 결과를 SDK 부회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2008년 와이어카드의 여름 연례 총회에 SDK의 대표가 참석해 묻습니다. 와이어카드 사업의 대부분은 독일에서 하는데 왜 수익은 전부 다 지브롤터에서 나오죠?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는 대체 뭐죠? 회계장부가 맞긴 한 건가요? 사실 SDK가 의문을 제기했던 회사들은 모두 자금 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이었죠. 2008년 7월 8일 이러한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와이어카드 주가는 폭락합니다. CEO인 브라운은 곧장 이들을 맹비난합니다. 우리는 여러 헤지펀드의 공매도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카드의 법률 고문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보슬러를 본인의 사무실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보슬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2명의 터키 복서가 그를 맞이하죠. 그들은 보슬러를 벽에 밀친 후 벽을 주먹으로 치며 말합니다. 너 때문에 손실을 봤잖아. 네가 공매도한 거 다 알아. 터키에서는 1,000유로면 사람이 죽어. 결국 보슬러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와이어카드는 보슬러와 SDK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됩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유럽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게 된 와이어카드는 기존의 온라인 도박과 포르노 결제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 공급업체, 데이팅 사이트의 결제 처리, 그리고 와이어카드 뱅크를 통한 자금 세탁까지 해주며 2008년 매출이 2억 유로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독일이 온라인 도박을 불법화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자 와이어카드의 수익성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도박과 포르노 결제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이 발달하며 무료 포르노 사이트도 생겨났고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불법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게 아닌지 조사함에 따라 합법으로 위장해 결제를 처리해주던 와이어카드는 비자 라이선스를 박탈당하죠. 심지어 2010년 3월 미국의 비밀경호국의 조사에서 와이어카드 은행이 미국의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혐의가 터지자 주가 역시 급락합니다. 브라운은 모든 이슈를 덮고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을 선언합니다. 주주들로부터 모은 1억 3,900만 유로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의 결제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하여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임무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 승진한 얀 마르셀렉이 전담합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 와이어카드는 26개 지역에 44개의 자회사를 둔 초대형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와이어카드가 인수한 회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도 이상했습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인도의 스마트샵이라는 키오스크 체인 인수입니다. CEO가 된 마르셀렉은 본인의 친구인 헨리 오설리반과 사모펀드를 설립한 후 스마트샵을 3,6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실제 가치를 훨씬 부풀려 와이어카드에게 3억 4천만 유로에 매각하였죠. 2014년 여름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최하는 금융 페스티벌인 캠프 알파빌에서 FTA 기자 댄 매크럼은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햄프턴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햄프턴은 재밌는 질문을 던지죠. 혹시 독일 갱단에 관심 있나요? 와이어카드라고 시총 40억 유로의 핀테크 기업이에요. 온갖 더러운 비즈니스를 하는 녀석들인데 만약 조사할 거면 몸 조심하세요. 흥미를 느낀 매크럼은 수첩을 꺼내 메모합니다. 와이어카드를 파볼 것. 와이어카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매크럼은 문서 곳곳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그 중에서 바레인에 위치한 아샤지 서비스라는 회사를 주목합니다. 2008년 8월부터 아샤지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으로 와이어카드에 연간 400만 유로, 총 1200만 유로를 지불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매크럼은 아샤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바레인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적혀진 주소로 방문한 그는 회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매크럼은 아샤지의 담당자가 크리스토퍼 바우어라는 것을 찾았고 그가 페이이지 솔루션이라는 또 다른 결제회사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매크럼은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와이어카드의 이익은 모두 가짜다. 와이어카드는 연말 직전에 독일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이름 모를 회사들을 인수하여 회계사들이 실제 이익과 현금을 확인하기 힘들게 하였고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더 큰 규모의 인수를 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매크럼은 브라운과 통화합니다. So just in terms of these Asian acquisitions that I've been taking a look at, what it looks to me is that there are a few different possibilities about what has been happening at Wirecard. One is that your accounts are sloppy. Another is that these acquisitions are being used to hide something. That's all bullshit. Sorry to say it so openly. There are also always people around that, let's say, are jealous or are full of emotions for whatever reason. 브라운은 이 모든 것이 공매자들의 헛소리라고 반박했지만 매크럼 그리고 그에게 자문을 해주는 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국 매크럼은 2015년 4월 27일 The House of Wirecard라는 연재문을 시작으로 와이어카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시작합니다. 2015년 여름 J캐피탈의 애널리스트 수잔나 크레버는 아시아 전역의 와이어카드 사무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라오스 사무실의 주소는 빈 공터뿐이었고 캄보디아 사무실의 주소는 전혀 다른 건물이 있었죠.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으며 호치민과 하노이 사무실 역시 몇 명이 있는 게 다였죠. 도저히 수천만 유로를 지불해 인수한 곳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그녀는 이러한 사진 및 자세한 분석을 담은 매도 의견 리포트를 공개합니다. 매튜 얼 역시 와이어카드를 수상히 여겼죠. 본인의 블로그에 투자 아이디어를 쓰곤 했던 얼은 와이어카드가 인도의 스마트샵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을 수상히 여겨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와이어카드 결제 금액 대부분이 영국에 위치한 블루툴이라는 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얼이 찾아가본 블루툴의 본사는 광산마을에 있는 가정집일 뿐이었고 블루툴은 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였죠. 이에 얼은 공매도를 한 후 블로그에 이를 공개합니다. 이 글을 읽은 개인 트레이더 프레이저 패링은 얼과 와이어카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더욱 자세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스라엘 억만장자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와의 관계가 튀어나옵니다. 두 사람은 와이어카드의 자금 세탁 혐의를 폭로하고자 했지만
회사와 엮인 갱들에게 협박당할 것이 두려워 익명의 회사를 만듭니다. 자타라 리서치 앤 인베스티게이션스. 2016년 2월 이들은 와이어카드를 취재하던 매크럼을 만나 비닐봉지에 담긴 1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건넵니다. 바로 6개월간 그들이 조사한 와이어카드의 사기에 대한 증거였죠. 와이어카드를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공매도 전문 펀드를 운영하던 파미 쿼디르. 그녀는 2년 동안이나 와이어카드에 대해 파고 있었죠. 그러던 중 와이어카드는 시티그룹의 북미 선불카드 사업을 인수하여 미국에도 진출하려고 선언합니다. 선불카드란 연결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카드를 충전한 후 충전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할 때 주로 사용되던 카드였죠. 수상함을 느낀 그녀는 와이어카드의 펜실베니아 사무실로 찾아갔고 직원은 그녀에게 카드 한 장당 무려 15만 달러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다크웹에서 범죄자들이 사고 파는 선불카드의 한도가 최대 10,000달러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누가 봐도 자금 세탁을 위한 용도였죠. 그녀는 댄 매크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와이어카드의 사업이 매우 수상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와이어카드와 주변 사람들이 대규모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자타라 보고서가 인터넷에 업로드됩니다. 곧장 와이어카드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다음날 댄 매크럼이 이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자 주가는 추가로 하락하죠. 와이어카드는 곧장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설 뿐만 아니라 자타라가 투자 자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핑계삼아 시장 조작 혐의로 고발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 역시 매크럼에게 전화해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했으며 트위터에도 온갖 욕설이 올라왔죠. 독일 정부와 독일 언론도 영국 기자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지멘스, 다임러, BMW, 폭스바겐, 벤츠처럼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나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이었기에 독일인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디지털 회사의 성공을 원했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준 것이 와이어카드였죠. 와이어카드를 공격한다는 것은 독일의 희망과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와이어카드의 말을 믿으며 독일 금융감독청 바피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독일 언론 역시 와이어카드의 성공을 자랑하며 자타라 보고서를 영국인들의 시기로 폄하했죠. 심지어 와이어카드는 불법적인 보복과 협박도 시작합니다. FT의 직원들은 회사 건물 맞은편 템스강 너머에서 고감도 도청 장치를 동원해 사무실을 엿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와이어카드는 비엔나의 보안회사를 통해 FT 그리고 공매자들을 해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행하였으며 자타라 보고서의 작성자 페어링에게는 2명의 폭력배를 보내 그를 구타하며 협박합니다. 이번에도 거짓과 보복, 협박을 통해 본인들을 비판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은 와이어카드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2016년 와이어카드는 620억 유로에 달하는 결제를 처리하며 매출은 1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3월에 아시아 전역에서 와이어카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시티그룹과 계약했으며 이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의 2만여 개 판매업자의 결제 처리를 맡게 되었죠. 2016년 5월 와이어카드의 감사를 담당하던 언스트앤영의 한 직원이 독일 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와이어카드 본사의 고위 경영진이 인도 스마트샵 인수와 관련된 사모펀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EY는 곧바로 사기조사팀을 투입해 사실인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얀 마르셀렉은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인도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각종 비리가 파헤쳐질 위험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조사를 막아야 했죠. 이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30살의 인도네시아 회계사 에도 크루니아완. 2015년 10월 와이어카드 싱가포르 지사의 재무팀 직원으로 입사한 그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충성심 하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그는 마르셀렉을 위해 회계 수치를 조작하고 EY의 감사를 방해하였죠. 결국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EY는 와이어카드 임원진의 진술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마르셀렉에게 제대로 점수를 딴 크루나와는 겨우 32살의 나이에 와이어카드 싱가포르 지사 재무팀장으로 승진합니다. 이후에 그는 재무팀 직원들에게 본격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한 직원은 와이어카드의 아시아 태평양 법률 고문인 파브 길에게 내부 고발을 하죠. 모든 문서를 건네받은 길은 이를 검토하였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타이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크루니아 왕과 공범들의 이메일을 모두 복사한 조사팀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조작을 넘어 사기였으며 가짜 계약을 통해 상당한 돈이 유령 회사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조사 결과를 31페이지의 분량의 보고서로 정리했으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러나 독일 본사의 법무팀으로 보고서가 넘어가자 얀 마르셀렉이 이를 감독하게 되었고 조사를 진행했던 길은 해고를 당합니다.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70GB에 달하는 크루니아 완의 모든 이메일과 문서를 복사해옵니다.
아들의 부당한 해고에 분노한 길의 어머니는 와이어카드의 비리를 폭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댄 매크럼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지난 수년간 부패한 활동을 해온 국제금융회사를 폭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와이어카드의 주가는 192유로까지 상승하며 시가총액은 240억 유로를 달성합니다. 포르노 결제 사이트로 시작한 핀테크 회사가 독일을 상징하는 도이치뱅크의 시총을 넘어서며 금융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였죠. 심지어 9월에는 코메르츠방크를 대신해 독일의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닥스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와이어카드가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다가왔고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길로부터 모든 문서를 건네받은 매크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크루니아 완의 이메일을 모두 출력해 살펴보고 있었죠. 이미 FT와 매크럼은 와이어카드로부터 도청과 해킹을 당했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합니다. 노트북에서 모뎀을 빼버려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퇴근할 때마다 노트북과 서류 더미들을 회사의 대형 금고에 넣어둔 후 열쇠는 다른 직원에게 맡겼죠. 출근할 때는 다시 금고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꺼내 회사 한쪽에 있는 벙커로 들어가 500GB에 달하는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몇 달간 지속합니다. 30명 이상의 사립 탐정과 전직 MI5 요원이 런던 곳곳에서 매크럼과 와이어카드를 공매도한 이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할 때 매번 다른 시간대에 다른 지하철을 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와이어카드는 이들의 차에 몰래 을 숨긴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계획까지 하고 있었죠. 2019년 1월 30일 매크럼은 에도 크루니아완의 계정 조작과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기사를 발표했고 주가는 순식간에 25% 하락합니다. 와이어카드의 반응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공매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며 그들과 기자가 짜고 쳤다는 것이죠. 독일의 애널리스트들도 모든 것이 가짜뉴스이므로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말하였고 규제기관인 바핀조차 매크럼이 시장 조작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크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인 2019년 2월 1일 그는 입수한 내부 보고서를 더욱 상세하게 폭로하였고 주가는 또다시 20% 하락합니다. 싱가포르 경찰들은 와이어카드 사무실에 들이닥쳐 휴대전화, 노트북, 문서들을 모두 압수해갑니다. 그러나 에도 크루니아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하지만 독일 당국은 와이어카드를 보호하기 바빴습니다. 악랄한 투기꾼들과 부패한 기자들로 인해 독일의 주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을 근거로 와이어카드 주식 공매도를 2달간 금지한다고 발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와이어카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뉴스가 발표됩니다. SoftBank investing $1 billion in German fintech company Wirecard. 와이어카드의 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 세상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가 10억 달러나 투자한다는 사실에 매크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는 FT의 싱가포르 특파원인 스테파니아 팔머와 함께 와이어카드의 파트너 회사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와이어카드 매출의 대부분은 아시아 시장에서 나왔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두바이의 알알람, 싱가포르의 센조, 필리핀의 페이이지에서 나왔죠. 이 중 페이이지는 매크럼이 무려 5년 전에 들어보았던 회사입니다. 와이어카드에 대한 최초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바레인에서 이름뿐이었던 회사 아샤지 서비스의 담당자 크리스토퍼 바우어가 운영하던 결제회사죠. 서류상으로 페이이지는 와이어카드에 무려 1억 2,300만 유로를 빚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팔마는 곧장 필리핀의 마닐라로 찾아가 페이이지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와이어카드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결제회사가 아닌 관광버스들이 주차된 버스 회사였죠. 가짜 매출을 위한 허울뿐인 회사였던 것입니다. 팔마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와이어카드의 또 다른 파트너사인 콘페이도 찾아갑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콘페이 역시 와이어카드에 수백만 달러의 빚이 있었죠. 그러나 주소지를 찾아간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 콘페이와 와이어카드에 대해 물어봤지만 당연히 몰랐죠. 그러던 중 한 명이 흰 봉투를 가져옵니다. 이런 게 오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봉투의 표지에는 와이어카드 뱅크, 수신인은 콘페이였으며 봉투 안에는 은행 명세서가 들어있었죠. 그녀는 가까운 구청으로 찾아갔지만 역시나 콘페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콘페이는 유령 회사였으며 콘페이를 통해 만들어진 와이어카드의 수익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죠. FT의 탐사보도 팀장과 인맥이 있던 투자자 닉 골드는 FT가 와이어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공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쿠웨이트 투자기금에서 그에게 5천만 유로를 투자하기 위한 자문을 의뢰합니다. 돈 냄새가 진동하는 중동 갑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골드는 자신의 거래 이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독일에 와이어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FT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죠. 저도 최근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들의 수익이 조작되었다는 보도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쿠웨이트 투자자는 사실 와이어카드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으며 마치 공매도자와 FT가 와이어카드를 공격하기 위해 작당 모의하는 것처럼 상황을 유도했죠. 이 모든 상황은 당연히 녹화되고 있었고 와이어카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영국과 독일 형사당국에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독일 언론사들 역시 FT를 공격하죠. 매크럼의 상사들은 그를 믿고 있었지만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는 당분간 보도를 멈추게 됩니다. 매크럼의 공격이 멈춘 사이 와이어카드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대담한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무려 독일의 상징인 도이치뱅크를 인수한다는 계획 말이죠. 자산 규모로만 보면 도이치뱅크는 와이어카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시가총액은 오히려 와이어카드가 더 컸으니까요. 만일 와이어카드가 도이치뱅크를 인수할 수만 있다면 본인들의 재무제표를 도이치뱅크에 1조 4천억 유로나 되는 자산 속으로 모두 숨겨버릴 수 있었죠. 그들은 전 경제부 장관과 전 정보기관 국장을 컨설턴트로 고용해 정치권에도 로비를 합니다.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메르켈은 시진핑에게 와이어카드를 적극 홍보하기까지 했으며 이를 토대로 베이징의 결제회사를 약 2억 유로에 인수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도 밝혔죠. 내부 조사로 인해 와이어카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FT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특파원으로 지내던 샘 존스에게 하나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얀 마르셀렉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라는 것이었죠. 존스는 마르셀렉에 대해 수소문을 하던 중 킬리안 클라인슈미트를 만납니다. 그는 이주 및 난민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일하며 요르단에서 1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캠프를 운영하였고 유엔을 떠난 후에는 오스트리아 내무부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었죠. 2015년에는 1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고 이는 유럽의 중요한 정치 문제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선거를 앞둔 2016년 얀 마르셀렉은 클리안 슈미트에게 연락하여 리비아 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마르셀렉은 리비아 재건 가능성에 관심이 크다며 2만 명 정도의 리비아 사람을 모집해서 국경 수비대로 훈련시켜 리비아 난민이 국경을 못 넘게 해야 한다며 자금도 지불할 것이라고 했죠. 얼마 후 클라인 슈미트는 미넨에 있는 마르셀렉의 별장으로 초대됩니다. 사실 별장이 위치한 곳은 평범한 지역이 아니었죠. 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러시아 영사관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별장 안 마르셀렉의 사무실에는 푸틴과 레닌 조각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임에는 오스트리아 내무부 전직 공무원인 볼프랑 가트링거, 오스트리아 국방부 소속의 구스테나우 준장, 러시아 비밀 경호국 출신 안드레이 초프리긴 대령도 있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마르셀렉, 오스트리아 극우 세력, 러시아의 목표는 이민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기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심지어 마르셀렉은 리비아 내전에 참여하고 있던 러시아의 용병기업 바그너 군인들의 유니폼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약탈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합니다. 마르셀렉이 러시아의 스파이임을 알아채고 두려움을 느낀 클라인 슈미트는 이들과 연락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글로벌 결제회사 임원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러시아의 스파이가 되었을까요? 2010년 와이어카드는 러시아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자 했으며 마르셀렉은 이를 위해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였죠. 그러던 중 에로모델 출신 나타야 즈로비나를 만나고 둘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즈로비나는 러시아 정부에서 마르셀렉을 유인하기 위한 미인계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마르셀렉에게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의 비밀 요원 스타니슬라프 페틀린스키를 소개해줍니다. 어릴 적부터 마르셀렉은 첩보와 비밀 정보기관에 대해 집착 수준의 로망이 있었으며 그가 아드레날린에 중독된 사람임을 알고 있던 페틀린스키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그에게 러시아 전투기를 타고 비행을 시켜주기도 했으며 RPG를 발사하게도 해주었고 신경가스 제조법도 알려주었죠. 그렇게 점차 마르셀렉은 러시아 비밀 정보기관의 스파이가 되어갑니다. 그는 2010년부터 수많은 가짜 여권들을 사용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추적, 감시하여 납치 혹은 제거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내려졌고 그는 암호화폐를 통해 사례를 지급하죠. 심지어 와이어카드는 러시아 스파이들의 비밀 작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 돈 세탁에도 이용되었죠. 러시아가 마르셀렉을 스파이로 이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와이어카드를 통해 결제를 처리했으므로 회사에는 온갖 민감한 정보가 흘러들어갔고 여기에는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의 결제 정보도 있었죠. 이러한 거래 기록을 살펴본다면 러시아는 적국 비밀 요원들의 신원과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몇 달간 이루어진 조사에서 매크럼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2019년 10월 15일 몇 달간 참았던 매크럼은 강력한 한방을 날립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내부 고발자인 길을 통해 입수했던 이메일과 채팅 기록, 엑셀 스프레드시트 내용까지 모두 업로드하였죠. 매번 와이어카드를 감싸던 독일 투자자들의 반응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독일의 언론들도 와이어카드의 파트너사들을 직접 찾아가 유령회사라는 점을 발표하기 시작하죠.
결국 10월 21일 와이어카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특별감사를 위해 KPMG를 선임합니다. KPMG는 아시아로 날아가 파트너사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와이어카드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은행들도 찾아가죠. 그리고 2020년 4월 초안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와이어카드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새 파트너인 알알람, 센조, 페이이지는 확인할 수 없다.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없고 계약서조차 없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오직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뿐이다. 이 모든 사건은 마르셀렉이 주요 범인이라고도 지목했죠.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새벽 KPMG는 와이어카드의 고객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서를 온라인에 업로드했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야 할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와이어카드가 아시아의 은행에 있다고 주장한 19억 유로의 행방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했기에 EY의 회계사들은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신분을 속인 가짜 직원이었죠. EY는 19억 유로 중 4억 4천만 유로를 독일 와이어카드 은행으로 즉시 송금해 현금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송금이 되지 않자 EY의 고위 간부는 해당 은행의 CEO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6월 16일 아시아의 은행으로부터 답변이 옵니다.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직원의 서명은 위조되었으며 계좌는 가짜입니다. 6월 18일 EY는 19억 유로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와이어카드의 모든 수익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와이어카드의 주가는 곧바로 70% 가까이 폭락합니다. 아시아 사업을 주관하던 마르셀렉은 12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그는 마닐라로 가서 직접 돈을 받아오겠다고 소리칩니다. 마르쿠스 브라운은 다음날 사임하였으며 6월 22일 와이어카드는 19억 유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얀 마르셀렉을 해고합니다. 6월 23일 마르쿠스 브라운은 허위 회계와 시장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EY의 발표가 있고 일주일 후인 6월 25일 와이어카드는 닥스 지수 상장 기업 중 최초로 파산 신청을 합니다. 얀 마르셀렉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는 이미 독일을 떠난 후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후 중국으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는 필리핀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죠. 그는 카리브해 국가인 그레나다의 외교관으로 위장한 후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인 자유당의 정치인이 준비해준 비행기를 탑니다. 3시간 후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에 도착하여 그를 기다리던 차에 타 모스크바로 이동한 후 러시아의 신부 콘스탄틴 바야조프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습니다. 독일 검찰은 그의 저택을 수색하였고 발견된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빌라에는 군 관계자, 자금 세탁꾼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각종 사치품, 전투복, 약물들도 발견됩니다. 그의 휴대폰 데이터, 여행 기록, 이메일, 채팅 기록을 토대로 그가 10여 년간 러시아의 스파이였다는 점도 밝혀지죠.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그의 도피를 도우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으며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킨 후 사망하자 마르셀렉이 바그너의 재건을 돕고 있다는 제보도 있죠. 현재 마르셀렉은 인터폴 최고등급 수배인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는 현재 두바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롭게도 그를 스파이로 끌어들인 러시아의 페틀린스키 역시 두바이의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